안녕하세요. 오늘을 읽는 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눈부시게 햇살이 환하네요. 잠깐 산책을 다녀왔는데 햇살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실내에만 계시지 마시고 마스크 잘 착용하고 햇살도 마음껏 쪼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혼자 즐기기에는 미안해서 말이죠. 네, 오늘은 꽤 오래전에 간행된 장편소설, 고혜정의 장편소설이죠. 날아라 금빛 날개를 타고 골랐습니다. 2006년에 소명출판에서 간행됐는데 저는 초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제게 워낙 안 팔린 모양이죠. 안 팔려서 절판이 됐다고 합니다. 오늘 제 얘기 들으시고 이 작품은 읽어야겠다 싶으면 헌책방을 뒤지시거나 아니면 도서관을 가시거나 그것도 아니면 출판사에 항의 전화를 해서 이 책이 다시 간행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고혜정의 장편소설 날아라 금빛 날개를 타고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진 보이십니까? 오래전 신문에 실린 한 컷입니다. 이 작품을 쓴 정대엽 활동가, 당시죠. 당시 정대엽 활동가 고혜정과 모델이 됐던 분이 모양이죠. 그 두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라고 설명이 달려 있네요. 이 소설은 정대엽 활동가 고혜정이 그린 오마당순의 삶과 그 시대입니다. 이 오마당순이라는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그야말로 힘겨운 집안에서 태어난 여성의 삶을 통해서 우리 조선의 역사, 식민지 조선의 역사, 그리고 현재 진행형인 그 위안부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서 작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오마당순이라는 이 할머니에 대한 기록은 미국 국가기록보존소 공식 문서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보면 이렇게 적혀 있네요. 2차 세계대전 중 남태평양의 한 섬, 연합군 관할 B4 포로 수용소, 그곳에 조선 출신 여성 포로 22명의 기록이 발견된 것은 1년 전이었다. 비밀 해제가 된 직후 그것들을 찾아내 재미 한국인 학자에게서 입수한 것이다. 즉시 기록에 적힌 인적 사항을 바탕으로 추적 조사한 결과 그녀를 찾아냈다. 22명 중 현재까지 살아남은 단 한 명의 생존자가 바로 그녀였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이름, 나이, 고향, 주소, 가족사항, 신체의 특이점, 그리고 신문, 장교, 행적, 탐문 기록 등등이 쭉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사자는 강하게 거부했지만 직업란에는 일본군에 고용된 프로스티튜트, 영어로 프로스티튜트, 매춘부라고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이 미군의 신문 조서에서도 매춘부라 적고 있고 또 일본 쪽에서도 특히 우익 쪽에서도 매춘부라고 얘기를 했죠. 또 한국의 자랑스러운 우익 학자들과 그 세력들도 매춘부였다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게 과연 그랬는지를 이 할머니의 삶을 역으로 추적해서 그려내고 있는 소설이 바로 이 날아라 금빛 날개를 타고입니다. 고혜정 작가의 이력을 좀 상세하게 적었습니다. 이 책 날개에
실려 있는 걸 그대로 스캔을 받아서 옮겨놨습니다. 잠깐 보시죠. 한국 여성민우회에서 함께 가는 여성 편집장으로 일했고요. 한국 정신대 대책협의회가 발족하면서부터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을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이 정신대와 위안부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한국 정신대 대책협의회의 역사를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들이죠. 그러면서 정대협 실행위원, 한국정신대연구소 소장으로 일하면서 수십 명의 생존자들을 인터뷰했고, 그러니까 이른바 위안부들, 이 용어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위안부 할머니들을 찾아서 인터뷰하고 증언집을 냈습니다. 또 10여 차례 중국 전역을 누비며 중국 잔류 생존자들을 찾아내 사진을 찍고 다큐멘터리 영상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노력, 이 고혜정 작가와 같은 분들의 노력이 없이 어떻게 이 할머니들의 그 파란만장한 고통스러운 지옥의 시간들이 우리의 기억 속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활동을 하루아침에 짓밟아 버리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지금 백주대낮에 이 환한 5월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뒤집어 풀려는 짓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으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별다른 보상도 없이 이 많은 노력을 했던 고혜정 작가와 같은 사람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물론 정의연의 대표가 잘못한 게 있는지 저는 저간의 사정을 잘 모릅니다.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면 되죠. 그런데 잘못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몇몇 언론 보도를 두고서 이렇게 무지막지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시민운동을 조금이라도 지켜본 사람들, 하다못해 마을 운동에서 이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본 사람들은 그들의 일이 얼마나 힘겨운지, 그리고 얼마나 열악한지 다 압니다. 코빼기도 비치지도 않았던 자들이 마치 이 문제를 전적으로 책임지기라도 할 것처럼 저렇게 떠들어대는 걸 보면서 저는 참 헛웃음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다 어느 날 문득 할머니들에게 빠져 산 지난 10년의 삶을 돌이켜 보았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삶에 10년을 바쳤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글쓰기를 미룰 수가 없어서 논픽션이나 다큐로 풀어내지 못한 그들의 내밀한 이야기를 그려내고 싶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쓴 작품이 바로 이 날아라 금빛 날개를 타고입니다. 이쯤 되면은 왜 제가 작가 고혜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했는지 조금은 감을 잡으셨을 줄 압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날아라 금빛 날개로를 타고의 주인공은 오마당순입니다. 소설의 형식은 기자가 어느 날 이 오마당순의 얘기를 듣고 오마당순을 찾아갔는데 그 오마당순이 일기장을 전해주더라. 그래서 그 일기장을 소설로 옮긴다.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 소설을 쓸 때 이용하는 그 방법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소설 대부분은 오마당순의 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마당에서 태어나서 마당순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마당순의 집이 몹시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영식이라는 아들은 서울에 있는 어떤 집에 양자로 들이고요. 그 마당순은 일본인의 그 아이보게로 보냅니다. 애보게로 아이 보는 소녀로 보내죠. 그 집에서는 하루에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종군 위안부로 끌려가서는 아키코란 이름으로 불리죠. 그리고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서 오마당순이 되는데, 이 조선에서 온전한 오마당순으로 살 수 있었는지는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적어도 1991년 김학순 할머니가 그 지옥의 시간을 고백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복사꽃 피는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당차고 야무진 오마당순이라는 소녀가 있습니다. 일본인의 집에서 애보게를 하다가 16 나이에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는 꿰매 빠져서 종군 위압으로 끌려갑니다. 이 오마당순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야말로 처절한 삶 속에서 비로소 내가 무엇인지 발견합니다. 그 외딴섬, 남태평양 외딴섬에서 일본인을 상대할 때 소우세끼라는 한 남성을 만나는데, 이 소우세끼가 바로 서울로 양자로 보냈던, 어린 나이여서 기억을 못하겠죠, 자신의 친오빠였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친오빠를 이곳에서 만납니다. 그녀는 가부장제가, 전쟁이, 역사가 한 인간의 삶과 한 여성의 몸을 어떻게 짓밟는지를 두 눈으로 보게 되죠.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또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민족 국가, 즉 일본과 한국의 문제로만 좁혀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일본의 전쟁 범죄를 드러낼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긴 하죠. 정말 그 반인권적인 짓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일본은 지금까지도 이 위안부를 둘러싼 문제를 부정합니다. 악착같이 부정하려고 하죠. 지금 일본의 신문들을 보십시오. 거의 축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 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고 젠더 문제, 즉 남성과 여성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가부장제 속에서 대개의 경우 남자아이들은 뭐 양자를 보내거나 또는 이 딸아이하고 바꾸거나 이 어려운 일을 바꾸거나 하죠. 그러니까 아들을 어려움 속에서 빼내기 위해서 딸을 대신 보내기도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 가부장제의 희생도 주목해야 됩니다. 남녀관계에서. 그리고 계급 문제에서도 이 계급 문제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부잣집 딸이 이렇게 끌려갈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부잣집 잘 먹고 잘 사는 집딸이 뭐하러 꼬임에 빠져서 돈 벌러 가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을 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국가 간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관계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계급 문제이기도 한 상당히 복잡한 사정이 개입해 있습니다. 여성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인가요?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명칭이. 그 기념관인지 박물관을 서대문 형무소 자리에 세우려고 했었죠. 2008년에. 그런데 광복군 동지회를 비롯한 남성 중심의 독립운동단체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관이 마포 성산동으로 옮기게 됐죠. 그 사정들은 2008년 무렵의 신문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게 도대체 어떤 문제인지 그 지점을 여러분들이 짚고 가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 소설은 오마당순의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 청춘의 시간들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라는 점. 네, 이 정신대, 위안부, 성노예, 이 개념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신대라는 말은요, 이 정자의 한자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얘기한 그 스피릿 할 때 정신이 아닙니다. 그 정신이 아니고,
이 정자는 뛰어날 정자 또는 앞장서다 할 때 앞장설 정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신은 몸을 바쳐서 앞장선다. 이런 의미예요.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정신대라는 것을 만듭니다. 총력 전체 제하에서 이 후방의 인적 자원을 동원하는 그 하나의 방법으로서 정신대령을 내리는 것이죠. 여기에 근로정신대, 무슨 정신대 이런 게 아주 많았었습니다. 전쟁을 지원하는 일종의 부대였던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위안부라는 것도 큰 틀에서는 정신대의 부분 집합입니다. 물론 근로정신대가 주력을 이루죠. 강제징용 이런 문제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 정신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정확히 얘기하면은 조선 여자 근로정신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자 근로정신대, 근로를 하러 간다고 얘기했지만은 그 위안부로 흘러드는 경우가 많았죠. 그렇죠?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신대는 몸을 바쳐 앞장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을 통해서 이 일본 제국에 몸을 바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일환으로 이 황군들을 위로하는 여성이 되어서 이 전쟁에 기여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겠죠. 일단 그렇게 정리하는 게 어떨까?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는 미세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아마 계략적으로는 이렇게 파악해도 큰 잘못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안부라는 말은 이 종군 위안부라고 쓰잖아요. 군대를 따라다니면서 군인들을 위로하는 위로와 이 편안함을 주는 여성이라는 뜻이죠. 이건 철저하게 뭐랄까요? 일본식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하기 위한 여성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권 단체에서는 이 부분은 대단히 위험하다. 용어를 정리해야 한다라고 해서 용어를 재정의해야 한다라고 해서 성노예, 일본군 성노예, Japanese Military Slave라고 씁니다.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 오마당순이 그렇듯이 처음에는 섬나라의 공장으로 돈 벌러 가지 않을래? 라는 이런 꼬드김에서 시작됩니다. 대부분이 그랬다 그러죠. 물론 이 귀향 같은 영화를 보면은 강제로 붙들어 가기도 합니다만은 대부분이 이 하급 행정 조직을 동원해서 또는 이 브로커들을 동원해서 공장으로 돈 벌러 가게 해주겠다 라고 유혹을 하죠. 그리고서는 이 인신매매 형식을 띠고서 각 군대를 위안부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일본군이 이 위안소를 관리했다는 증거들은 나와 있습니다. 왜 관리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소설을 꼼꼼히 읽어봐도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구절 보시죠. 섬나라요? 무슨 일을 하는데요? 군인들의 군복을 짓고 옷감도 짜고 하는 일이다. 가면 공부도 할 수 있어. 공부도 시켜준다고요? 정말인가요? 오빠들에게 치여서 우리 마당순이는 공부도 못했던 거죠. 그럼 정말이고 말고 섬나라 말도 배우고 신여성에게 필요한 교양도 배우지. 언제 가는데요? 네가 좋다면야 내일이라도 당장 갈 수 있지. 어때? 좋은 기회 아니냐?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 유혹에 이끌려서 가게 되죠. 또 어떤 집안의 어떤 압력 같은 것도, 보이지 않는 압력 같은 것도 있었겠죠. 이 어려운 살림살이에 살림이라도 보태야지 라는 또 다른 그 유혹에 이끌린 압력들도 없지 않았을 겁니다. 이 소설의 200페이지를 그대로 스캔했습니다. 200페이지와 201쪽을 사진은 따로 제가 넣어서 편집한 거고요. 제 편집 실력이 대단히 좋아졌죠.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대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라는 또 하나의 병기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이 여성들을 성노예로 끌어들인, 강제로 끌어들인 이 여성들을 하나의 병기로 인식했다고 이 작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시죠. 병사들 밑에 깔려서도 정신은 팽팽하게 긴장이 되었다. 장교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뱅뱅 돌았다. 그의 말을 곱씹어보니 하나의 그림이 떠올랐다. 그가 그린 커다란 숲의 그림이, 내가 나락으로 굴러떨어져 처박힌 숲의 그림이 점점 확연해졌다. 나라는 존재는 그 숲의 땅 위를 기는 한 뿌리 잡초에 지나지 않음을 뼈저리게 확인할 수 있었다. 나 같은 식민지의 여자는 섬나라 군부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꼭두 인형이었다. 우리 여자들은 제 발로 걸어 여기까지 온 것으로 되어 있다. 공장에 데려간다거나 공부를 시켜준다거나 돈을 벌게 해준다고 속였지만 외양은 여자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것처럼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제 발등을 찍는 심정으로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버텼다. 그런데 사실은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들이 그린 밑그림에는 이미 여자가 있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여기로 끌려왔을 것이다. 우리를 동원한 것이 민간업자이든 총독부 관리든 순사이든 구장이든 조선인 앞잡이든 그들은 다 그 거대한 손 밑의 하수인들이다. 전쟁을 지휘하는 수뇌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긴 기간 동안 병사들을 전쟁터에 내보내 싸움을 시키려면 무기와 군마와 군량 말고도 여자라는 또 하나의 병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러기에 우리를 군 수송선에 태워 그 멀고 먼 길을 데려온 것이다. 그러기에 병사들을 파견하여 위안소 건물을 짓게 한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들의 주식과 부식을 군 부대에서 공급해 준 것이다. 그러기에 야전병원에서 그들의 병기인 우리의 아랫도리를 주기적으로 점검한 것이다. 그들은 병사들이 밑에 깔린 우리 여자들이라는 바탕 그림 위에 전쟁이라는 그림을 완성시킨 것이다. 네, 긴 설명 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중국 남부 어디쯤인 것 같은데 그쪽에서 찍은 이 사진이라고 합니다. 위안소로 추정되는 곳이라고 하네요. 일본도가 놓여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무기인 이 어린 여성들이 앉아 있습니다. 얼굴 보십시오. 얼마나 어린 아이들인지. 15, 6. 이런 소녀들을 데려다가 그 악마 같은 짓을 했던 것이죠. 이건 인도에 범하는 죄입니다. 국제형사법에서 얘기하는. 일본은 그걸 끝까지 부인하죠. 그리고 한국 내에 있는 극우 세력들이 그 일본 극우 세력을 뒷받침하는 아주 튼실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반전을, 역사를 다시 뒤집으려는 이들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지금 여기가 바로 싸움터입니다. 한 페이지만 더 보겠습니다. 네,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제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일본이 패전하죠. 그리고 태평양에 있던 태평양 낯선 섬에 있던 그 여성들, 성노예 여성들이 미국의 배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많은 여성들이 바다로 떨어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봐야 얼굴을 들고 살 수 없다는 것이죠. 네, 읽어보겠습니다. 고개를 돌리는 영분 언니의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지는 것이 보였다. 그녀의 옆 얼굴엔 동굴처럼 깊은 고통과 어두운 심연을 헤매는 회한의 그림자가 심상치 않게 일렁거리고 있었다. 절망의 한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며 허우적거리는 눈에는 물기가 어른거렸다. 나는 안타깝게 언니의 시선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언니의 눈에는 이미 내가 들어오지 않는 모양이다. 영분 언니가 갑자기 난간 위로 훌쩍 올라갔다. 심장 박동 소리가 큰 북을 울리듯 요란하게 울렸다. 언니! 나는 그녀를 향해 곧장 뛰었다. 아주 짧은 순간 언니는 발 아래 바다를 내려다 보았다. 세찬 바람에 그녀의 옷이 깃발처럼 펄럭였다. 난간 기둥을 잡은
그녀의 팔은 심하게 떨렸다. 기우뚱 균형이 흐트러지면서 누군가의 비명소리와 함께 영분 언니의 몸은 포물선을 그리며 바다로 내리꽂혔다. 그것이 마치 신호탄이라도 되는 듯 주위에 모여있던 여자들이 하나 둘씩 바다로 몸을 날렸다. 폭풍 후에 꽃잎이 떨어지듯 여자들의 몸이 검푸른 바닷물 위로 낙하했다. 만개한 꽃잎처럼 머리 둘레로 치마가 펼쳐지고 꽃잎 속에서 잠시 두 팔이 꽃술이 되어 허우적거리다가 그들의 몸은 깊은 바닷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순식간의 일이었다. 어리 빠져 바라보고 있는 사이 연하문명의 여자들이 그렇게 바닷속으로 사라졌다. 이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사연도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정대협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할머니들의 그 시간들을 추적했던 고혜정 선생의 장편소설 날아라 금빛 날개를 타고 일부만 살펴봤습니다. 이 소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넘겨보시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떤 성질의 것인지 제대로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문제를 빌미로 해서 한일 간에 벌어지고 있는, 또 우리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사 전쟁이 어떤 방향으로 향할지 눈 제대로 뜨고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귀향이라는 영화, 중국에서 만들어진 이 여명의 눈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읽은 책 인도네시아의 위안부 이야기. 이 문제는 한국과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이 저지른 전쟁 범죄, 반인도 범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항의하기 위한 그 모멘텀이죠. 근데 우리는 이 문제를 또다시 말도 안 되는 지경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개될지 여러분과 함께 똑똑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